강민정의 낭독과 노래. 안녕하세요. 삼무곡 영성네트워크 소속 싱어송라이터 강민정입니다. 강민정의 낭독과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삼무곡 영성네트워크 대표자이신 김종률 선생님의 거기에 길이 있었네 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첫 번째 기억, 산 위의 마을 나사렛, 기억의 언저리에서 두 번째 기억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 위의 마을 나사렛. 며칠 뒤 나는 세간살이를 짊어진 나귀의 뒷공무니에 매달려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올라갔다. 그곳은 어머니와 정혼남,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 남자의 고향이었다. 아버지는 여행 중 갈아입을 옷가지들을 보따리로 챙겨서 한쪽 어깨에 메고 어머니와 함께 앞서서 걸었다. 우리는 몇 개의 골짜기를 오르고 또 넘었다. 일주일쯤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마침내 나사렛 동네가 눈앞에 펼쳐지자 앞서서 걷던 아버지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나이를 묻거든 9살이라고 말해라.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았다. 사실 내 나이는 11살이었다. 오, 자네는 요셉이 아닌가? 혼인해서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새 이렇게 장성했구먼. 어쨌든 잘 돌아왔네. 입에 풀칠하기 바빠 제대로 기별도 못 드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해에 마리아와 혼인을 했고 그 이듬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 자네와 정혼했던 그 마리아 말인가? 혼인잔치를 하지 않고 마을에서 사라졌기에 다들 의아해했었네. 이제 보니 함께 애굽으로 간 거였구먼. 애굽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급히 목수를 구한다기에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인사도 올릴 겸 잔치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렴 그래야지. 그런데 이곳에선 뭘 할 생각인가? 배은 게 도둑질이라고 목수일 말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번 돈으로 자그마한 목공소나 차릴 생각입니다. 잘 생각했네. 그렇잖아도 이 동네엔 목수가 없어서 타지에서 목수를 부를라 치면 어찌나 배짱을 부리는지. 나사렛 사람들이 여간 골탕을 먹은 게 아니라네.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아버지는 나사렛 본동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석회 벽돌로 지어진 야트막한 집 한 채를 구입했다. 아버지는 세간살이를 집안에 들여놓기 무섭게 집을 손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증축이었다. 석회 벽돌로 지어진 본체에다 지붕을 이어붙이고 그 밑에 동바를 세워 단단히 고정했다. 가장자리로는 벽체 대신 천막용 천을 둘렀다. 아버지는 그 공간에다 목공소를 차릴 요량이었다. 지붕을 덮고 벽체를 두르는 것만도 이틀가량이 소요되었다. 지붕 작업을 하는 날은 인부 한 사람을 샀지만 나머지 일들은 어머니와 내가 거들었다. 3일째부터는 목공소 내부에 필요한 작업대와 공구들을 정리하는 진열대,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공구통을 만들었다. 자재를 쌓아두는 공간은 입구에서 가까운 천막벽 아래였다. 작업대를 한가운데 설치하고 작업대와 자재를 쌓아두는 공간 사이에 공구 진열대를 놓자 제법 그럴듯한 목공소가 차려졌다. 폐자재를 자르고 이어붙여서 쓰임새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아버지의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그날만큼 만족스러운 표정을 본 적이 없다. 며칠 뒤 아버지는 이사 오던 날 한 말대로 알만한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했다. 그날 나는 사람들 앞에 9살로 소개되었다. 동네 어른들과 아버지의 옛 이야기는 준비한 술이 동이 나도록 끝나지 않았다.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집 뒤쪽 야산에서 하얀 빛깔의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나사렛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석회였다. 목공소 마당 한편에 석회 무덤이 생겨났다. 아버지는 몇 날을 그렇게 흙 퍼나르는 일에 몰두했다.
어머니는 낡은 천 조각들을 몇 겹으로 기워 자루를 만든 후 거기에 멜빵을 붙여 주루먹을 만들었다. 사방 한 규빗 남짓한 낡은 천 조각 2개로 쉼없이 석회를 퍼나르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특별히 제작한 질통이었다. 주루먹을 받아든 아버지는 누런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으셨다. 특수 제작한 질통 덕분에 아버지의 흙나르기는 한결 쉬어졌다. 석회 무덤은 산으로 바뀌어 갔다. 그렇게 쌓아 올린 석회로 아버지가 하려는 게 무엇인지 나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여전히 아버지는 무뚝뚝했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다. 기억의 언저리에서 어느 날 아침인가 목공소에서 들리는 망치 소리에 눈을 떴다. 나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목공소로 이어진 현관문을 열었다. 목공소는 집 벽체에 이어 붙어 있기에 집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목공소를 지나야 했다. 아버지는 판자 조각으로 앞뒤가 뚫린 사각틀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그 옆에 장승처럼 서 있었고 2사람 사이엔 미묘한 느낌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각틀의 2귀에 나무 손잡이를 붙였다. 그리고는 다 됐다는 듯 양손으로 2귀에 붙은 손잡이를 잡고 사각틀을 들었다 놨다 하며 무언가를 하는 신용을 냈다. 오후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신용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오후부터 아버지는 받아놓은 빗물을 길어다 석회산 한 귀퉁이에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움푹 파놓은 석회산 한 귀퉁이에 물을 붓고 물 웅덩이에 다시 석회를 밀어 넣었다. 아버지는 웅덩이 밖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간간히 웅덩이 가장자리에 뚝을 쌓아 올렸고 그리고는 또 웅덩이 속에다 석회를 부어 넣었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번 아버지는 목에 둘렀던 천조각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 후 석회 웅덩이에 남아있던 물이 잦아들자 아버지는 물에 젖은 석회를 밀가루 반죽하듯 주물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머니는 오전 내 아버지가 만든 사각틀을 한쪽 팔에 끼고 다른 한쪽엔 과일 향이 나는 물 한 잔을 들고 나왔다. 어머니는 사각틀을 아버지 밭에 내려놓고는 과일 향이 나는 물잔을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아버지는 석회 반죽에 묻어 두툼해진 하얀 손을 보란 듯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한번 보고는 과일 향이 나는 물잔을 아버지 입에 가져다 댔다. 목넘김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얼굴은 조금씩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졌다. 마침내 그 시선이 하늘 한복판에 닿을 때쯤 물잔을 든 어머니의 손끝도 하늘 한복판에 자리하게 되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맑았다. 그 순간이었다. 가슴이 아릿한 느낌과 함께 무언가 기억이 날 듯 했다. 슬픈 그리움 같은 이 느낌, 왈칵 눈물 날 듯이 포근한 이 외로움의 느낌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 후로 오랫동안 나의 뇌리 속엔 하늘 한복판을 향했던 아버지의 시선과 어머니의 손끝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반죽한 석회덩이를 사각틀에다 넣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다져준 후 손목의 순간 힘을 이용하여 사각틀을 들어 올렸다. 사각틀을 완성한 후 어머니 앞에서 하던 신용이 이것이었다. 아버지는 사각틀로 끝없이 석회벽돌을 낳았다. 틀에 넣을 반죽이 떨어지면 다시 물 웅덩이를 만들어 석회를 이기고 석회 반죽이 만들어지면 다시 그 반죽덩이를 틀에 넣어 찍어냈다. 집 뒤편 산으로 석양이 곱게 물들 쯤 마당엔 도열한 병사들처럼 석회 벽돌이 누워 있었다. 오후내 작업한 벽돌들 사이로 일을 마친 아버지가 걸어 나올 때 그 모습은 마치 병사들을 사열하는 정부장과도 같았다. 목에 들은 천조각이 천부장의 망토처럼 휘날렸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와 어머니의 비명 같은 신음 덕분에 깊이 잠들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부산한 어머니의 발소리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 잠을 깼다. 창문 너머로 얼핏 보이는 청명한 하늘이 빛나는 보석처럼 내 시야에 내려와 앉았다. 눈부신 아침이었다. 눈을 부비며 방문을 나오는 내게 어머니가 말했다. 예수야,
오늘은 아버지께서 가버나움에 다녀오실 예정이란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하시니 설명을 잘 들으렴.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과제는 어제 한나절 동안 찍어놓은 석회벽돌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벽돌에 물을 뿌려주고 하룻밤을 지낸 후 내일 오후에는 목공소 안으로 들여서 아버지가 정해준 장소에 잘 쌓아두면 되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후 찍어놓은 벽돌들 사이를 지나 마당 끝으로 이어진 가나로 내려가는 산길에 접어들었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제 보았던 천부장의 당당함이 아니라 마음 가득 무거운 숙제를 안고 길을 나서는 순례자의 모습과도 같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 손을 꼭 잡은 채 마음부석처럼 서 있었다. 두 번째 기억.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과제를 모두 끝내는 데는 이틀 반나절의 시간이 필요했다. 과제를 모두 끝내고 여기저기 흩어진 석회 조각들을 쓸어 모아 산자락 한편에 버리고 있을 무렵 아버지가 돌아왔다. 아버지 뒤에는 나귀 한 마리와 나귀를 부리는 인부가 뒤따르고 있었다. 나귀의 등에는 검게 탈색된 나무 조각들이 한가득 실려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폐목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나귀에 실어온 나무 조각들을 목공소 입구에 부려놓게 했다. 어머니는 마실 것을 들고 나와 아버지와 인부에게 건넸고 나는 나귀에게 먹일 물을 떠다 나귀의 발 아래 내려놓았다. 잠시 후 인부는 아버지와 셈을 치른 후 나귀를 재촉해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갔다. 어머니는 빈 잔을 손에 든 채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 많은 패선 조각들을 뭐에 쓰시려고? 내려간 길에 회당에 들렀다 왔소. 아버지는 겹쳐 쌓여진 패선 조각들을 나래비로 늘어놓으며 대꾸했다. 아버지의 발끝엔 노를 고정했던 틀과 뱃머리에서 나온 듯한 뭉툭한 통나무 그리고 갑판을 이어붙였던 송판 조각들이 전사자들처럼 질비하게 누워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아버지가 손발 씻을 물을 내려왔고 그 옆에 마른 천 조각을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쌓아놓은 벽돌 더미를 한번 훑어보더니 별말 없이 손발을 닦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누웠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는지 밤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간간히 섞이는 어머니 한숨소리가 추임새인 양 귓가에 맴돌았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날 밝기를 기다렸다는 듯 목공서 한편에 회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처음엔 지름이 2규빗쯤 되게 원통형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더니 그 높이가 2규빗을 넘어서자 벽돌을 원의 중심 방향으로 숙여서 조금씩 모아들였다. 그러다 마침내 중심부가 작은 구멍으로 남게 되자 아버지는 벽돌 하나를 틀어 중심에 남은 구멍만한 크기로 다듬었다. 그리고 그 벽돌로 구멍을 막았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 동안 아버지는 며칠 전 벽돌 찍을 때보다 조금 묽은 회반죽을 만들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켜켜이 놓았다. 회반죽은 끈끈한 역청처럼 벽돌과 벽돌 사이를 잡아주었다. 벽돌 사이로 조금씩 흘러나온 걸쭉한 회반죽이 어느 정도 마르자 아버지는 망치를 들어 원통의 앞면과 뒷면에 한 규빗 남짓한 사각의 구멍을 만들었다. 원통 앞면의 구멍엔 회반죽을 조금 되게 만들어서 깨진 벽돌의 거친 면에다 이겨 발랐다. 그리고는 다시 회반죽을 묽게 만들어 그 위에 몇 번을 반복해서 덧발랐다. 영락없는 아궁이었다. 그랬다. 아버지는 화덕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원통 뒷면으로 뚫린 사각구멍에다 다시 한 규빗 남짓한 폭과 2규빗 정도의 길이로 벽돌을 쌓아 올려서 화덕 본체와 연결되게 했다. 굴뚝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아버지는 한 규빗 정도의 높이로 벽돌이 쌓여지자 그 위에 다시 벽돌을 덮었다. 화덕의 둥근 본체로부터 시작한 굴뚝 덮개 작업은 반 규빗 정도의 사각구멍이 남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반 규빗 정도의 사각구멍이 남게 되자
이번엔 그 구멍 둘레로 벽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벽돌은 비스듬히 천막 벽을 뚫고 나가 지붕보다 더 높이 우뚝 솟아올랐다. 굴뚝이었다. 아버지는 굴뚝 끝을 둥근 모양이 나도록 덮고 그 아래로 벽돌 반장 크기의 사각구멍을 만들어 화덕의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했다. 드디어 화덕이 완성되었다. 아버지는 굴뚝 작업을 마친 후 다시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서 팔짱을 낀 채 화덕 본체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올리브 나무처럼 서 있기만 하던 아버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다시 석회 반죽을 했다. 이번 반죽은 너무 묽어서 손으로 나를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물통을 가져와서 그 속에다 묽은 반죽을 퍼넣었다. 그리고는 그 통을 화덕 본체 앞으로 가져갔다. 아버지는 몇 번의 심호흡을 하더니 들고 온 물통을 번쩍 들어 화덕 본체의 둥근 정수리에 쏟아부었다. 걸쭉한 석회 흙물이 흘러내렸다. 온종일 걸려 완성한 화덕 앞에 아버지는 오래도록 서 있었다. 아버지의 하루는 날이 밝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언제나 그랬다. 그날도 내가 목공소에 나왔을 때는 이미 화덕 주변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난 뒤였다. 화구의 왼쪽 편 바닥엔 무엇에 쓰였던 물건인지 알 수 없는 허벅지 굵기의 쇳덩이가 한 규빗 높이로 땅에 박혀 있었다. 쇳덩이의 머리 부분은 둥글고 평평했다. 다시 그 쇳덩이의 왼쪽 편으론 작은 탁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두 발은 어제 사용하고 남은 회복돌을 쌓아서 만들었고 상판은 가버나움에서 가져온 송판을 잘라 만들었다. 한 규빗 높이의 탁자 위엔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른 무쇠집게 3개와 뭉툭하게 생긴 쇠망치가 놓여 있었다. 아마도 가버나움에 내려갔을 때 구해온 것 같았다. 탁자 앞엔 화구를 마주보도록 놓인 등받이 없는 의자가 하나 있었고 의자 오른쪽으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사용하던 작은 풍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풍경, 그래 애굽의 시장거리에서 보았던 풍경이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조각을 긴 집게로 잡아 둥글넓적한 모루 위에 올려놓고 쉼없이 망치질을 해대던 대장간 풍경이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목공소 안에다 작은 대장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시설들의 쓰임새를 알아차렸을 때쯤 아버지는 물이 반쯤 담긴 나무 물통을 모루 옆에 가져다 놓았다. 아마도 두드린 쇳조각을 식힐 때 사용할 담금질용 물통일 것이다. 이제 불 피울 일만 남았다는 듯 아버지는 등받이 없는 의자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한없이 화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또다시 가슴이 아릿한 느낌과 함께 무언가 기억이 날 것 같았다. 그래, 이 모습, 언젠가 보았던 모습이다. 그게 언제였지? 그게 언제였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내가 본 모든 풍경이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눈앞에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알았다. 마침내 기억해냈다. 이 모습, 세상을 처음 지으신 날의 아버지 모습이었다. 세상이 열리는 그날의 장대한 순간 앞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다. 그렇다. 분명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슬픈 그리움 같은 포근한 외로움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아, 이것이었나. 끝없이 일어났던 알 수 없는 내 감정의 원천이. 아버지. 나는 독백처럼 나지막한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며칠 뒤 아버지는 화덕에 불을 피웠다. 인근 야산에서 주워온 나무 조각들을 화구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설치해 놓은 작은 풍로로 바람을 불어넣었다. 화구 안에서 짐승 울음 같은 요란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이내 화덕 가득히 맹렬한 불길이 타올랐다.
천막을 뚫고 지붕 위로 덩그마니 솟은 굴뚝에서 구름 기둥 같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어느새 어머니가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오늘은 대장간 시험 가동 중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젠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어머니는 기다란 쇠꼬챙이에 일정한 크기로 저민 양고기 조각들을 줄줄이 끼워들고 한 손엔 넘치게 따른 포도주 잔을 들고 화구 앞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고기를 꿰인 쇠꼬챙이를 아버지에게 건네고 새로 만들어진 작은 탁자에 포도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불을 피웠는데 재물이 없어서야.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입꼬리를 울리며 소리 없이 웃었다. 아버지는 들고 있던 쇠꼬챙이를 화구 속에 넣었다. 풀무질이 멈춘 화덕 속에서 노릇노릇 양고기가 익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잠꼬대 같은 신음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가져오신 폐목선 조각들은 육중한 식탁으로 재창조되기도 했고 목공소 작업대로 변신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목공에 필요한 대부분의 공구들을 대장간에서 직접 만들었다. 아버지의 재창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잃어버린 나의 기억들도 하나씩 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뜨겁던 한낮의 소나기마저